우리가 작년 11월, 12월 그때 이제 AI 거품 논란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했는데 이번에 또 AI 거품 논란이 슬슬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거품 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의 협업도 물론 기대하지만 테슬라와의 시너지, 그 다음에 AMD나 오픈 AI 쪽과의 시너지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사임당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라고 합니다. 이제 신사임당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린 지도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얼굴이 뜰 때마다 썸네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제 시장을 읽는 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과연 2026년 한 해 우리가 증시를 어떻게 전망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주의해야 될 만한, 우려할 만한 위험은 없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시가 상당히 2026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건 아니죠.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낙관론을 전제로 깔고 여기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위험을 관리하는 투자자가 진정으로 장기적으로 살아남고 돈을 버는 투자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폭락을 예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폭락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게 갑작스럽게 옵니다. 이걸 예측했다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난이도가 너무 높고요. 대중들이 따라할 수 있는 매매의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국가부도의 날, 빅쇼트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주식을 배운 사람들이 자꾸만 그 폭락이라는 키워드, 남들과 반대로 간다, 이러한 거에 꽂혀가지고 아주 위험한 매매를 하시는데, 최근에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배우 전원주 분의 투자 방식이 다시 한번 또 조명되기도 했었죠. 역시 장기 투자, 낙관론 대신 좋은 주식을 기반으로 그렇게 갔을 때, 우량주를 기반으로 갔을 때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격언을 통해서도 이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여러분들 낙관론자는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 원래 주식이라는 게 항상 심리가 흔들리고 무섭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루함을 우리가 견뎌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냥 분석도 안 하고 낙관론으로만 일관하게 된다면 그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충분히 시장 분석을 하면서 이런 위험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방향 때문에 지금은 좋게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 지표를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흐름을 파악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통해 같이 알아볼 건데, 또 하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026년 시장이 좋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2026년에도 여전히 유동성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4년 말부터 유동성장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2024년 말에 조기 금리 인하를 했는데 2025년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 관세 이슈 때문에 거의 9개월가량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근데 동결이 됐다고 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잖아요. 금리 인하를 중간에 쉬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 쉬는 구간이 좀 길었을 뿐 금리 인하 사이클은 여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말이 되니까 25년 말부터 다시 금리 인하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서 이제 추후에 5월, 이제 곧 있으면은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 끝나고 나면 어영부영 또 시장 자리 잡다 보면 금세 3월이 돌아와요. 3월부터 이제 대략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25년 말부터 이제 상당히 연속적으로 이제 내렸기 때문에 5월이 이제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까지는 동결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지금 현재로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5월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 6월 정도를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다시 또 재개되는 시기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금리 인하가 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되는지 차기 연준 의장의 성향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기준금리 추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 지표들을 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준 의장의 어떻게 보면 성향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파악하시는 게 좋냐면 대세를 바꾸지 못해요. 예를 들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표들을 통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인상을 하는 것도,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준금리 인하할 때는 무슨 명분이 필요하다고요? 인상도 인하도 다 큰일 났다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기준금리 인하를 할 때는 경기 큰일 났다, 이거 살려야 된다, 이게 명분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는 물가 큰일 났다, 이거 잡아야 된다.
이게 기준금리 인상의 명분입니다. 근데 지금 물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경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혼동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가 지금 그래도 너무 높다라고 평가해요. 미국은. 왜냐? 지금 현재 기준금리 추이가 경제성장 추이를 봤을 때 실질 경제성장률이랑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AI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각종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여기서 회사채를 어마무시하게 발행해서 거의 그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기업들은 지금 580조가 넘어가는 그런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구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알파벳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한 돈을 쏟아붓고 있고, 이게 수십조 원 단위가 아니라 수백조 원 단위로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파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면, 그렇죠, 금리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심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경쟁적으로 지금 AI 인프라 확보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경기로까지 직결되면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이렇게 막대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기준금리를 인상으로 돌리긴 어렵다고 봅니다. 심지어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가가 엄청 치솟은 것도 아니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현저히 높고 지금 그 사이클 안에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경제 지표들을 보더라도 그런데 이 성향에 따라 좀 갈리는 것은, 매파적인 인물이 있으면 연준 의장이 아무래도 이 속도 자체가 엄청 빨리 내려가기보다는 좀 천천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돈을 이만큼 풀던 걸 조금 덜 푼다든지, 이게 좀 성향의 차이입니다. 근데 풀어야 되는 걸 안 풀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번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됐는데,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매파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위협을 받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어떤 사람을 앉힐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차기 연준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인물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케빈 워시라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매파적인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생각보다 안 풀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기준금리 인하 제대로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우려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성향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해야 될 건 안 하는 건 아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내리냐 천천히 내리냐 차이지, 내리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가가 빨리 올라가냐 길게 늘어뜨려서 올라가냐 차이지, 안 올라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지수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점들, 우리가 또 이점으로 가져갈 만한 포인트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유동성이 확보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약달러 기조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우리가 환율 가지고도 굉장히 불안해했었는데 환율이 생각보다 불안함을 그래도 덜어낼 수 있는 시기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무슨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제 미국에서부터 주변국들로 낙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돈들이 쭈루루루루루루루 떨어져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고여있던 돈들이 그 주변국들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어떻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서 엄청 한국 주식들이 이익 내고 있는 것 대비해서 싼 종목들이 많은데, 이러한 종목들을 그냥 주워 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적인 혜택 있죠. 거기다가 지금 각종 이제 거래 시간 늘려준다고 했지, 거래 활성화하지, 정부에서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고 있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들이 풀려와서 낙수 효과를 볼 때 한국이 이제 최우선 수혜를 받을 만한 국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실제로 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요즘 또 좋아요. 지금 니케이 지수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AI 붐으로 인해서 하드웨어 쪽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지수의 이제 시총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맨날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미국만 하더라도 마이크론, 인텔, 엔비디아, 이런 하드웨어 단의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샌디스크도 주가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이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시장 분위기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도 그렇고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자,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 우리가 그럼 기준금리를 좀 눈여겨본다라고 했을 때 고용지표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그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실업률이 4.3%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야, 고용이 좋네? 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나왔죠. 왜냐면 실업률이 떨어졌으니까. 원래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 미국 경기 안 좋다 이랬는데 실업률이 떨어지니까 고용지표가 다시 괜찮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가 올라갔어요. 고용지수가 올라갔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생각보다 괜찮아지고 있나?
지수가 좀 좋아지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비농업 고용 지수가. 근데 솔직히 이게 올랐다고 해도 엄청 좋아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용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웃긴 게 기준금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내려가려면은 좀 아이러니한 게 경기가 안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야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에 더 용이해지고 명분이 생겨요. 근데 고용 지표가 괜찮네? 이제 고용이 좋아야 소비가 늘어나는데 미국 GDP의 3분의 2 대부분은 소비로 굴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꺾이면 미국 경기는 꺾인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고용이 좋으면 소비로 직결되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좋네? 그럼 소비가 좋아질 수 있겠네? 그러면은 경기가 나쁘지 않을 수도? 기준금리 그렇게 빨리 내려야 될까? 라는 생각이 이제 또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기준금리 인하를 할지도 모른다 라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오히려 미국 증시는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 반도체 지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선방했어요. 근데 3대 지수는 약보합권으로 조금 오히려 떨어지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고용이 깜짝 고용 나오면서 괜찮았는데 좀 매도 기회로 보고 약보합 마감을 했네?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용이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위축된 겁니다. 케빈 허시도 비교적 매파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게 뭐냐면, 이게 소비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소매 판매가 예상 밖으로 좀 정체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0.6% 증가하고 12월은 좀 보합을 했는데, 기상악화에도 1월도 소비도 약세에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연말 특수라든지 이런 거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회복되는 것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12월도 안 좋고 1월도 이제 안 좋을 거로 예상되다 보니까 이거 이러면은 전반적으로 소비 지표가 안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소비가 안 좋다. 1월도 소비 둔화될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소비가 안 좋다는 건 현재 어떻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고용지표가 조금 그래도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냥 좀 괜찮아진 거지, 이게 와 너무 좋다. 요즘 돈 좀 벌만하다. 살만하다. 이건 결코 아닙니다. 지표를 봤을 때. 지금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떨어진 거랑 비농업 고용지수 올라갔다 해가지고 이게 상황이 막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 지표도 너무 안 좋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이 케빈 허시가 오히려 우리는 처음에 이 인물이 지명이 됐을 때 뭐야 케빈 허시 이 사람 되게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월가에서도 그렇고 알고 있는 인식은 좀 매파적인 인물이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말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하냐, 케빈 허시 지나치게 완화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어요. 2월 초에 이거 지명이 이슈가 나오기도 하면서 이게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줬다고 원래도 1월 달에 증시가 엄청 많이 올라가서 조정 줄 때 됐다 했는데, 웬걸 연준 의장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매파적인 인물이 되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감이 좀 나오면서 지수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어때요? 다시 바뀌었어요. 이 사람 완화적일 것 같다는데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매파적인 인물이 돼도 대세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목표치를 두고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낼 것 같은데 원래는 좀 빨리 갈 수도 있었는데 좀 천천히 가겠구나, 이 정도 차이지 이 사람 매파적인 인물이 당선이 돼가지고 주식 다 팔고 도망쳐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투자할 때는 중간중간에 변수들 무시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어쨌든 매파적인 인물로 평가받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리스크도 우리가 관리는 해야죠. 그렇지만 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를 주식을 팔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시장은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 때만 매파 워시가 지금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 못할 수도 있다. 워시 체제에서 원준 독립성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게 웃긴 게 오히려 워시가 되면은 연준 독립성이 유지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근데 요즘에 또 뭐라 그래요? 독립성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진짜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 12명 중에 1인에 불과하다. 지금 FOMC 설득 어려울 것도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저는 감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케빈 허시도 기준금리 인하를 부정하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준금리 인하 어느 정도 동조하는 그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치게 통화 완화를 좀 빨리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안 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투자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요.
이제 낙수효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환율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달러 지표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미국의 이제 달러 인덱스가 원래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 나오다가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수개월 전부터 뭐 1년 전, 2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은 약달러 기조로 갈 것이다. 약달러 기조. 그러면서 낙수 효과가 한국으로 떨어질 것이다. 굴이라든지 금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실제로 금 가격이 최근에 한번 폭락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케빈 워시 지명이 되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죠?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금이 급등하든 폭락하든 금은 일정 정도는 확보하셔야 된다. 매우 장기적으로. 왜? 안전마진으로서. 어차피 또 올라갈 겁니다. 왜? 결국에는 또 완하고 결국에는 또 금리 인하고 결국에는 달러는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야 그럼 케빈 워시 되면 강달러 가는 거 아니야 해서 달러 인덱스 막 올라갔었어요. 지금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죠? 강달러 기조로 가니까 금 가격이 폭락했었죠. 은은 더하고요. 그래서 은 사는 건 어때요? 은은 싼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안전자산 개념으로 금을 확보하는 건데 은은 솔직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올라갈 때도 그렇고 너무 불안해요. 이제 변동성도 그렇고 금이 이 정도면 은은 더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금을 사세요. 금이 많이 올라서 그냥 은 사고 싶어요. 변동성이 커서 솔직히 그럴 거면 그냥 주식을 하지 은을 뭐하러 사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서 그냥 금을 사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트레이딩 할 것도 아니고 이런 거 가지고 만약에 확보를 할 거면. 그리고 유가도 뭐 올라간다 하지만은 그래도 일정 정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사실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유가가 막 급등하고 이러면은 물가도 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또 전쟁은 기가 막히게 잡았잖아요. 지금 완전히 저 재건 쪽으로도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트럼프의 강경책이 평화를 지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다. 뭐 전쟁 엄두도 못 내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 이제 대통령도 마두로 대통령도 지금 막 부부 체포해가지고 납치해 왔잖아요. 이게 전쟁하겠다고 뭐 얘기나 꺼내겠습니까? 중동에서도 원래 전쟁하려다가 미국이 딱 협박하니까 바로 꼬리 내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전쟁한다고 함부로 얘기했다가 미국한테 저렇게 납치당하는구나. 보니까 이게 뭐 다들 순한 양이 됐습니다. 한번 봤거든요, 그 예시를.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전개해 나가신다고 할 때도 이러한 지점들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국 지수는 지속적으로 좀 좋을 것이다. 특히 코스피가 아직까지도 너무 좋은데 뭐 솔직히 말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는 봐요. 좀 느릴 뿐이지. 요즘에 이제 AI 하드웨어가 너무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늦게 가는 거지 충분히 올라갈 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 육성 정책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군들이 뭐 딱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코스닥 시총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거. 이제 반도체 소부장 제약바이오가 제일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나 로봇 이런 쪽을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게 아니라 정부 쪽에서도 코스닥 육성할 때 그냥 다 육성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퇴출할 기업은 빨리 퇴출시켜버리고 제대로 된 기업들 제대로 육성해주겠다 이런 기조예요. 그러니까 썩은 살 도려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아무 기업이나 사면 안 돼요. 코스닥이라고 무턱대고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사야 한다? 가급적이면 코스닥 150, 가급적이면 실적 좋은 애들, 너무 적자나고 있는 애들 말고 이런 애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근데 섹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개 섹터. 굳이 더 보자면 요즘 대목이 아무래도 이제 관광 수요라든지 소비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어서 그 식품이랑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뷰티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한 분야니까 한번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다음 영상을 통해서도 더 도움되는 내용들 계속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까지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였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끝까지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라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최근 정말 뜨거울 만치 그리고 정말 따스하리 만치 잘 올라가고 있는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업황 분석을 같이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다기보다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고해 볼 만한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메커니즘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제가 뭐 대단한 숫자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고 누구나 이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투자를 너무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도체라는 게 막 되게 전문적이라서 어렵고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상식적인 방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서 삼아보면 좋을 만한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게 항상 무조건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는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시가 이제 하방 사이클이 끝나고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 때 제일 먼저 투심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밀어올리기 시작하는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우량주, 코스피 이쪽에서 먼저 투심이 몰려서 바닥에서부터 주가를 밀어올리다가요. 얘네가 가다 보면은 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오르고 뭐 자동차도 오르고 화학도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갑니다. 뭐 AI 로봇도 오르는 거고. 근데 이 처음에 움직인 이 섹터 종목들이 보통 어디까지 가냐면 끝까지 가요. 그래서 거의 막판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반도체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상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 움직입니다. 사이클 자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게 좀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죠. 근데 중간에 올라가는 제약바이오나 아니면은 뭐 혁신업종, 로봇이나 뭐 그때그때 유행이 되는 그런 섹터들은 단기간에 엄청 크게 오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오르다가 그 반도체 오를 때 안 오르다가 나중에 오르는 애들은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하는 성향을 보여주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다 보니 상대적으로 뭐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고 있긴 한데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가고 있는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랠리를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장기간에 걸쳐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다. 근데 그게 사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실적이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실적이 뒷받침이 그냥 잘 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잘 되는 수준입니다. 이제 실적 성장 모멘텀에 있어서 AI라는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제 AI 거품 논란이다, AI 고점 논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도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정확히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AI라는 것도 지금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좀 구분지어서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AI 산업 카테고리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하드웨어는 지금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라는 명목하에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AI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는 기업들이 있죠.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 기업들은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확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확보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수익성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의문점을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11월, 12월 그때 이제 AI 거품 논란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했는데 이번에 또 AI 거품 논란이 슬슬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거품 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수요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몇 달 전에도 솔직히 AI 고점 논란 좀 콧방귀를 꼈는데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막 무슨 어디서 보면 IT 버블이랑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IT 버블은 실체도 없는데 그렇게 올라간 거고 지금 AI로 인한 이 하드웨어 기업들은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찍히는데 애초에 제품 가격 자체가 날이면 날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무슨 말도 나와요. 이거 최근에 컴퓨터 구입해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컴퓨터 맞추러 가면은 직접 이제 좀 저렴하게 맞추려고 부품 하나씩 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비싸게 돈 들어가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그쵸. 일단은 그래픽 카드가 제일 비싸고요. 컴퓨터 보통 맞출 때. 그 다음에 CPU, 메모리 뭐 이런 거 이제 중요한 부품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기판이라든지 보드 뭐 이런 거 파워 이런 거 이제 구매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는 껍데기니까 뭐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주요 부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러한 것들 맞출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비싼 거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부터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텔 올라가죠. 뭐 CPU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HBM AI 전용 메모리 쪽. 그래서 여기에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점유율은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심지어 어떻게 됐죠? 탈락됐죠. 엔비디아 쪽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원래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파전이었는데 야 이제 2파전 가겠는데? 마이크론 약간 떨어져 나가면서 심지어 마이크론 실적도 엄청 잘 나와요. 그렇다고 마이크론이 안 올라갈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해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원래도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에서도 꽉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정도였는데 3등인 마이크론마저도 조금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1등, 2등의 입지가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발 수혜를 받는 아주 공고한 수혜를 받고 있는 게 SK하이닉스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의 협업도 물론 기대하지만 테슬라와의 시너지 그 다음에 AMD나 오픈AI 쪽과의 시너지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엔비디아와의 거래를 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AI 인프라에 지금 뭐 구글 비롯해서 하이퍼스케일러 관련된 기업들이 뭐 58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돈들을 쏟아붓는다는 것부터가 이미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채권 발행까지 해가면서 심지어 그냥 한 군데서 받는 게 아니라 막 미국 달러 기반으로도 받고 막 파운드화 기반으로도 받고 여기저기서 돈 다 땡겨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알파벳도 엄청 크게 투자하는데 각종 우리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AI 기업들 뭐 팔란티어, 오라클, 그 다음에 알파벳, 아마존 이런 애들 지금 투자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얘네가 돈을 막 때려 부으니까 한쪽에서 하드웨어 쪽에서는 돈 축제예요. 실적 파티예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엔비디아, 대만 TSMC 다 난립니다. 하드웨어 쪽은 완전 전성기 왔다. 거기다 이제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데 조만간 또 아마 원전도 그런 이제 실적 모멘텀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늘리는데 데이터 센터만 확보하면 뭐예요? 전력 공급을 해야지. 데이터 센터 확보했는데 전원이 안 들어와, 불이 안 들어와, 전원이 안 켜져. 야 이거 왜 안 켜져 했더니 에너지가 부족하대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또 태양광이 한번 또 크게 갔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한번 또 붐업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쪽 분야는 계속 또 이제 데이터 센터발 수요라든지 AI 인프라가 엄청 확장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는 게 단순히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원전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이 다 포함된 겁니다. 비상발전기, ESS 이런 쪽이 다 포함된 거죠. 그럼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뭐 엔비디아, 인텔, 뭐 그다음에 마이크론 좀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이슈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주가도 잘 받쳐주고 있고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정말 잘 가고 있고요. 이게 여기서 멈출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제가 SK하이닉스를 예시로 들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익 구조가 말이 안 돼요. 제가 이거는 이 주가가 실제로 그렇게 올라간다가 아니라 가치평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익 구조 대비해서 지금 PER을 따져보면 SK하이닉스는 주가가 3배, 4배를 뛰어도 저평가예요. 지금 주가가 현재 SK하이닉스 주가에서 3배가 올라 있어도 비싼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싼 거라고요. 이런 시점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게 2배, 3배 이상 올라간다라고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수하기에 그렇게 나쁜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오히려 너무 싼 가격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익 구조가 꺾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장이 정체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폭발적인 성장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과하지도 않다라는 거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매매를 전개할 때 지금 SK하이닉스를 보시게 되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다 올라갈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오케이 뭐 올라가는 것까지는 이해해. 뭐 요즘에 수요가 어마무시하니까 막 140조씩 벌 걸로 예상됩니다. 매출이 200조가 나오는데 놀라운 걸 말씀드릴까요? 시총이 600조 원대밖에 안 됩니다. 640조예요. 올해만 116조를 벌 걸로 예상되는데 부채 비율도 26%대. 내년에 17%를 전망합니다. 이제 무차익 구조로 갈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진짜 좋은 의미로 미쳐버렸습니다. 그냥 영업이익률이 67%. 무슨 제약바이오 기업이에요? 순이익률이 54.9%. 내년에 좀 꺾일 걸로 예상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오르다 말 것 같은데 그래도 PER이 5배, PER이 4배. 이런 일반적인 제조업 기업들이 일반적인 제조업은 아니죠, 솔직히. 어쨌든 우리가 뭐 R&D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조업 쪽으로 이제 가는 기업이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PER이 5배다. 근데 순이익률이 50%대다. 이런 기업들은요 PER이 30배를 가도 비싼 게 아니라고 평가해요. 지금 PER 몇 배예요? 5배? 4.7배? 이러죠. 몇 배를 가도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PER이 30배가 지금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즘에 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소부장들도 이제 낙수효과 받는다 그래요. 근데 소부장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익 구조 좋은 애들이 한미반도체, HPSP 이런 애들이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되게 높은 애들이거든요. 한미반도체 영업이익률 SK하이닉스보다 안 나와요. 순이익률도 그렇고. 내년에 올라가면 50%, 52% 전망합니다. 근데 PER 몇 배예요? 38배예요. 38배. 근데 지금도 주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HPSP 한번 볼까요? 이익 구조가 어떻게 되죠? 계속 올라가서 내년에 55%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45%를 전망합니다. PER 29배예요. 내년, 올해는 36배 전망하고. 다시 SK하이닉스를 한번 볼까요? 67%. 뭐 떨어져도 65%, 53%. 근데 PER 몇 배?
4.7배. 웃음밖에 안 나오죠? 예, 이런 수준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야 이렇게 얘네 돈 벌어주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데이터 센터 확보해서 니네 언제 주가 언제 그거 수익화를 모델을 만들 건데 라고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 주가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AI라는 것도요 저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뉘었어요. 팔란티어 주가 이래요 지금. 팔란티어 그리고 아마존, 팔란티어, 오라클 주가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자면 뭐 메타 이런 종목들도 크다지. 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자 하드웨어, CPU, 인텔 주가 나쁘지 않아요. 그죠? 완전 지금 주가 방향성이 극명하게 나뉘는 게 보이시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안 떨어지고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솔직히 좀 안 좋은 이슈 터져가지고 주가 좀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마이크론 주가 준수합니다. 수요 자체가 워낙에 탄탄하니까 메모리 쪽에서도. 그래서 지금 TSMC 주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떻다?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지금 온도차가 극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거품 논란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드웨어는 지금 걱정이 없어요. 돈 엄청 벌고 있고 벌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애들인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애들이 아직은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언제 오냐? 오긴 와요. 그걸 수익화 모델로 돌리는 지점에서. 근데 지금 당장은 하드웨어들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고 있다. 이거를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고점 찍고 좀 어느 정도 생산량이 많아지고 가격 안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소프트웨어들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버는 구조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순서가 있다. 일단은 하드웨어 쪽에서 돈이 엄청 몰리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거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소프트웨어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리 투자하겠다. 소프트웨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괜찮은 걸 보고 싶다. AI에서 하드웨어를 보는 게 맞죠. 그래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섞어서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AI 거품 논란이 터질 때마다 그 이면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를 할 때도 이러한 포인트들은 꼭 챙겨가면서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도 우리 신사임당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였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 이창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라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다들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원전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전 산업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움직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원전 산업을 내다본다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내용도 아주 장기적인 전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전 산업은 여전히 전도 유망하고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낙관적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있어서 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만한 포인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원전 산업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투자 전략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모든 것이 정답이 될 수 없고 제가 말한 대로 모두 흘러갈 수는 없겠지만 항상 투자에 있어서 이 명암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매력적인 산업들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하면서 투자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원전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 번 강조하기도 했었지만 조방원이라는 섹터에 묶이면서 조선방산원전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수출에 또 새 지평을 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업종들입니다. 일단 이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를 꽤나 많이 올린 업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초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꽤나 올라갔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욕심을 내봐도 되겠지만 과연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살짝 좀 물음표가 생길 수 있을 만한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선방산을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조선방산도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꽤나 많은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산도 그렇고 한 거의 5년 가까이 이제 대시세를 보여줬고 조선도 이제 수년 동안 이제 주가를 들어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전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상승 흐름이 나온 지가 좀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과감하게 볼 수 있을 만한 섹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볼 만한 게 원전은 상승 사이클을 그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보통 조방원이라고 이제 하면은 저는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 그리고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그 주기가 긴 산업들은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를 보시는 걸 권장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주가를 좀 움직이기 시작한 지가 한 1년 남짓입니다. 한 작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올해라든지 설사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 이후에 재반등 2차나 3차 슈팅까지는 충분히 나올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1차 슈팅이 한번 나오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너무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내가 장기적인 매집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원전은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조정이 막 크게 나온 적은 없는데 원전은 혹시나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과감하게 볼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원전이라는 산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정치적인 부분을 좀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당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방향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를 쓰지 않겠다, 완전 배척해버린다 이런 개념까지는 아닌데 조금 무게중심이 다른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은 있거든요. 미국만 놓고 봐도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 민주당 정권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쪽에 무게중심이 좀 더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전통 에너지, 공화당으로 넘어오니까 전통 에너지 플러스 여기에다가 원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무게중심이나 포커스가 많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 있는데 당선되기 전에 그 대선 후보들 나와서 얘기할 때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진보랑 보수랑 에너지 정책이 좀 다르구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필요한데 여기에서 친환경 에너지도 같이 써가지고 좀 에너지 믹스를 하겠다라는 분위기였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원전에다가 무게중심을 많이 두는 느낌이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좀 있기는 했었어요.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을 했기 때문에 또 민주당 정권에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틀면서 원전 탈원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솔직히 저는 탈원전을 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때는 탈원전을 우리나라만 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가 어느 정도 탈원전하는 국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지가 않아요. 전 세계가 탈원전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거는 좀 일렀다 하면 안 되는 거였다라고 하면서 다 인정하면서 탈원전을 그냥 다시 취소하고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뭐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하는 거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탈원전을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탈원전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어찌 됐건 실제로 뭐 탈원전이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무게중심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끌어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의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원전 산업의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원전은 굉장히 장기 사이클에 접어들었구나. 심지어 원전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무슨 일까지 있었죠? 탈원전이라는 일까지 있었죠. 이게 AI라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원래에도 이제 에너지 수요는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세상이 발전하고 점점 전자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AI는 우리 전력 수요량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걸 이렇게 수직 상승으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에너지 수요량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아니고서는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 그리고 수요량 자체도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많이 필요해졌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까지 있었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공급은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러면 원전이라는 것이 원전 이제부터 많이 필요하니까요. 당장 내일부터 원전 빨리 건설해가지고 공급을 합시다.
자, 그럼 뚝딱 해서 내일부터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산업주기 사이클이 깁니다. 한 번 설치하는데, 건설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게 원전 사업이에요. 한 번 뒤로 빠꾸했던 산업이 다시 오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오는 데까지. 그럼 앞으로 이걸 또 늘리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SMR 소형 모듈 원자로니,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원전 모멘텀이니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로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기도 했었는데, 예,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정치적인 부분까지 좀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우려했던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해소시켜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뭐라고 했죠? 예, 원전 이제 본격적으로 또 육성하는 방향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원전 산업 중심지 경남도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특별법 통과가 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냐, 이제 SMR 특별법이 통과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었던 거, 지금 민주당 정권, 왜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정권에서 좀 친환경 에너지 쪽에 무게중심을 좀 더 두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정권에서 이거 특별법 통과됐다. 원전업계 수건 풀렸다. 이제 원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분위기로 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최소한 밀어주진 않더라도 원전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잘 안 돼, 말 그대로 이제 좀 힘을 좀 잘 안 준다든지 이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SMR 이제 특별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차세대 원전 국가전략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미 한국전력은 원래도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무슨 기대감이냐? 이미 현재도 실적을 굉장히 잘 내고 있거든요. 원전 기업들이. 일단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사상 첫 영업이익 15조를 이제 돌파할 걸로 예상되면서 올해 실적도 당연히 맑을 걸로 예상됩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연료비라든지 전력 구입비가 떨어지고 실적 개선세가 이제 지속될 걸로 예상이 돼요.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발전 단가나 S&P 하락이 이제 원동력이 되면서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지만 이익을 늘려나가면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이제 인상하는 일이 나오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이 원전 산업이라는 게 특정 몇 개의 기업이 그냥 주도해서 간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팀 단위로 움직이면서 이제 원전 산업이 커져요. 그래서 원전 수출을 이끄는 이제 팀 코리아,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목표가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게 지금 수주도 역대 최대로 평가받고 있어요. 왜 목표가 상향이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중후장대 산업들, 그리고 수주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사업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주기 사이클이 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수주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정말 중요한데 지난해 14조 7천억 정도 수주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가스터빈 원전 특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표가 상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미국에서도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많이 좀 주목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솔직히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주식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오클로 같은 주식들도 정말 많이 주목하는 주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으로 지금 돈을 땡겨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 있죠? 알파벳이 지금 하루 만에 46조를 땡겨갔습니다. 이게 지금 AI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실탄 확보에 나서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 이제 뭐 유튜브도 가지고 있고 그러죠. 여기서 지금 조달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수백조 원 단위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46조를 끈 거고, 여태까지 지금 그 돈 끌어당기고 있는 게 어마무시하게 돈을 땡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 알파벳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라고 평가하는 진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가장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 있죠. 뭐 알파벳뿐만이 아니라 아마존이라든지 뭐 팔란티어라든지 그다음에 오라클이라든지 정말 많은 뭐 소프트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많은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에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뭐 거의 지금 그 특정 기업들만 하더라도 580조 원이 넘어가게 쏟아붓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돈을 땡겨가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게 회사채 이제 채권 발행해가지고 돈을 땡겨가는 거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할 거야.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입니다.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 그렇게 땡겨간 돈이 580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땡겨갔냐? 그래가지고 그 땡겨간 명분을 이제 딱 들어보니까 AI 인프라 확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인텔, 엔비디아 이런 그 기업들 있죠. 그리고 대만의 TSMC.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드웨어 기업들이에요. AI 인프라 확보한다고 그랬으니 당연히 데이터 센터 들어갈 것이고 이 반도체 하드웨어 종목들은 계속 호황입니다. 왜? 그 천문학적인 돈으로 다 데이터 센터 쏟아부을 거니까. 또 뭐가 있죠? 전력 인프라, 원전. 이게 다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하드웨어 쪽이 멈출 기미를 안 보여요. 돈을 이렇게 땡겨갔는데 더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왜 이렇게 잘 가? 잘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돈 때려 부을 거니까. 여태까지 때려 부었고 앞으로는 더 큰 돈으로 때려 부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만 가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만 가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 확보한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AI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면서 땡겨간 거예요. AI 인프라라는 게 데이터 센터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력 인프라나 원전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의 세트예요. 거기에 뭐 비상발전기라든지 ESS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실탄을 확보해가지고 돈을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어마무시한 수혜를 각종 하드웨어 기업들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원전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전은 최근에 좀 쉬고 있어요, 주가가.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는 또 뭐 영상 찍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또 신고가를 쓰긴 했는데, 뭐 한국전력은 비교적으로 좀 쉬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BHI라든지 GNC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사실 원래 이제 이 4개 기업들이 뭐 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종목들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전그룹에 해당되는 종목들 있죠. 뭐 한전 KPS나 한전 기술이나 한전 산업, 요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보는 거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기술이나 일진파워, 그리고 우진, 뭐 오르비텍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많이 좀 강조를 드렸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마저도 모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한전산업이라든지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 상승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익 캐파가 계속 좋아지니까 멈출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한전 KPS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 패턴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PR 15배니까 엄청 고평가도 아닙니다. 재무 차트를 보더라도 이익 캐파가 올라서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전기술은 더 좋습니다. 한전기술은 지금 상장 이래 최고 영업이익, 순이익을 갱신하려고 하는 역사적 수준까지도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는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보면 지금 한전기술 추세 자체도 좋구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올라가는구나. 근데 PER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29년 막 이렇게까지 성장할 걸로 보거든요. 27년 기준으로는 PER이 높은데 이때 영업이익 630억, 근데 28년도에 1000억, 29년도에 14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해요. 순이익은 1200억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도 이제 잠금 장치를 풀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야 이제 원전 인정, 야 육성 들어가자,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제 앞으로 성장 모멘텀 자체를 크게 가져갈 거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27년도 올해나 내년은 뭐 PER 뭐 90배다, 70배다 이렇게 내다보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29년을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PER 30배라든지 아니면은 더 나가서 20배라든지 이 정도를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 29년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한전기술마저도 주가를 탄탄하게 올리고 있고,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를 굉장히 잘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도 또 랠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원전 모멘텀이 이제 팀코리아 개념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한전산업이나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대미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원전 건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이 같이 이제 원전 모멘텀으로 묶여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수원 기반으로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공기업으로서 지금 PER이나 PBR이 압도적으로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도 우상향하고 있다 보니 지금 현 구간에서 이제 우상향 패턴을 기대해 보기에 괜찮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좀 안정성에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더 눈여겨볼 만하고, 우리가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의 시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원전 모멘텀에서 좀 더 탄력적인 걸 원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더 공격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어요. 뭐 2027년이나 그 이후까지 성장 모멘텀을 본다라고 했을 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 모멘텀도 그렇고, 그리고 마진율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PER이 뭐 89배, 90배니까 진짜 미래 이익을 너무 많이 땡겨왔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원전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장기 사이클로 올라가고 규모 자체가 크니까 추후에 이제 이익이 날 만한 것들을 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수주 기반으로도 해도 쌓여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BH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이제 원전 분야에 있어서 지금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BH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너지 모멘텀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성장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SMR이라든지 이러한 분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유럽의 이제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EPC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검토를 한다라는 이제 순항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BHI도 이제 우리가 그 EPC라고 하면 설계 조달, 시공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EP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열병합 발전소, 우리가 액화천연가스 LNG라고 부르죠. LNG 열병합 발전소 구축 프로젝트에서 EPC 사업자로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가장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전 모멘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에너지 분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BHI 역시도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죠. 그래서 2027년이라든지 추후에 실적 모멘텀을 본다라고 했을 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뭐 마진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은 이제 뭐 비슷하거나 살짝 주춤할 걸로 예상되는데 비교적 PER이 좀 합리적이죠. 그리고 이제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게 되면 비상발전기가 필수거든요. 근데 이제 GNC 에너지가 이 비상발전기 수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GNC 에너지예요. 대한민국 이제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기 부분에서는 국내 1등 시장 점유율 70% 정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디젤 엔진 기반 비상발전기에서는 그냥 뭐 압도적인 지금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재무 차트를 보더라도 수직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주가도 역시 좀 많이 올라가서 우려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21%대 그리고 뭐 18%대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순이익률은. 근데 PER이 한 8.9배를 내다보니까 솔직히 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 평가할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같이 좀 움직임이 나올 만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전 모멘텀으로 이제 투자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상당히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장기 사이클에 해당되는 종목군인데 종목이 제대로 움직인 적이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원전의 상징적인 기업 하나를 꼽아라 하면 역시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생각해요. 물론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2025년부터 26년까지 한 1년 정도 올라갔거든요. 주가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년 10년 사이클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뭐 한 1, 2년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원전은 지금 솔직히 주가가 안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이거 5년 이상 기다릴 각오를 하고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돈, 그 투심 이러한 것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AI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수백조 원을 지금 말 그대로 채권 발행을 통해서 땡겨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은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가 이제 원전 분야에 있어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공격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요. 수주 잔고가 이제 줄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라 현 시점에서 뭐 기술적 조정이나 잠시 쉬어가는 흐름은 나올지언정 이 산업 주기의 사이클이 멈출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미국 이제 빅테크 기업들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성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 여러분들 원전 물론 주가 많이 올라가서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고액으로 투자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소액으로 조금씩 관심 있게 조사해 보면서 투자를 고려해 보면 나쁘지 않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원전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인사이트 한번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던 부분에서 시원하게 한번 이제 원전 쪽으로
포텐셜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정부 쪽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에서 한번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까지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도 올바른 내용 그리고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라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코스닥 육성 정책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코스닥을 육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코스닥을 전체적으로 육성하겠다, 모두 이제 잘 되게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요즘에는 어떤 느낌이 좀 더 강하냐면요, 뭐 퇴출시킬 기업은 좀 빨리빨리 퇴출시키고 잘 될 만한 기업들을 좀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기조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매매를 전개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이제 코스닥 종목들을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주는 기업들, 그리고 좀 준수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봐주는 게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기업을 선정할 때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준수하게 뽑히는 기업들도 물론 좋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을 같이 살펴봐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만 올라가는 기업들보다 주가 상승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잘 나오는데 좀 꺾이는 기업들이 생겨요. 이거는 계속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는데 왜 꺾이지 하면 딱 봤더니 이익 구조가 꺾이기 시작하는 기업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익 구조까지 올라가는 기업들은 조정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한번 좀 챙겨서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기왕이면 코스닥 150 종목군 안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위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섹터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때 이 종목이나 섹터가 안 올라가면 사실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기 어렵다 하는 섹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것들이 주가가 못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져요. 그럼 과연 코스피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코스닥을 밀어 올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반도체가 못 올라가면 코스피가 올라가기 힘든 이유는 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 그 상당히 많은 시총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와 그 안에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가총액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가 올라가 줘야,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 줘야 코스닥이 좀 활성화가 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새롭게 등장하는 애들이 더 많이 올라가면 되겠지만 그래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섹터나 종목들이 좀 올라가 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종목들이 누가 있느냐? 섹터로 놓고 보면은 일단 대표적인 게 코스닥에서 가장 많은 이제 시총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 소부장이랑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의 반도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특히나 제약바이오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롭게 좀 부상한 섹터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2차전지와 로봇이에요. 그리고 굳이 더 보자면 이거는 이제 별도인데 요즘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산업이 소비주입니다. 유통이라든지. 그래서 뷰티 산업들 있죠. 요즘에 이제 그 중일 갈등이 워낙에 이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의료 뷰티, 식품 이런 종목들이 저는 많이 각광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관광이나 호텔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네, 요거는 이제 좀 사이드로 빠진 얘기고, 어쨌든 코스닥을 육성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섹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로봇.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오늘 이야기할 2차전지는 사실 로봇 산업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AI에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 확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밑작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최종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수요가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2차 전지예요. 일단 2차 전지가 또 수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2차 전지 트렌드가 예전과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캐즘이다, 뭐 전기차 캐즘이다 해가지고 2차 전지가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근데 전기차 캐즘이라는 악재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올 만한 것들은 호재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ESS 모멘텀이에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기업들 사이에서 ESS로의 사업 전환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탈출구, 활로를 찾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좀 두드러지는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ESS 수요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국한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2차 전지를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한테 좀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좀 전화위복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게 이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배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됐지만 이제 이게 로봇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배터리 시장이 위축됐다가 이제 어느 방향성으로 가고 있느냐? 로봇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봇 산업에 있어서의 이 배터리 모멘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뭐 LFP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제 3원계 배터리 쪽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에서 품질적인 부분, 우리가 이제 용량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3원계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3원계 배터리 쪽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국한테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가성비 측면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성비보다 품질이 중요해졌습니다. 왜 가성비보다 품질이 중요해졌냐?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이제 공급받을 때는 자동차를 결국 소비자들한테 판매해야 되잖아요. 기업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라 B2C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때는 가성비나 가격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일정 정도 가격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성능이 좀 좋다 하더라도 이게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자동차가 얼마가 돼야 된다, 이 정도 가격대의 자동차면 이 정도 품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있는데 그걸 아득히 뛰어넘어 버리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책정돼 버리면 사실 전기차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가성비로 가지만 로봇은 좀 얘기가 달라요. 뭐냐면 로봇은 B2C 방식이 아니에요. 아직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단계가 아니라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심지어 이제 산업이 성장하는 초기 단계잖아요. 그 가성비보다 품질이 중요합니다.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어마무시하게 비싸죠. 지금 SK하이닉스가 HBM 분야에 있어서 제일 앞서 나가죠. 근데 제일 비싸도 그거를 사갑니다. 기업들은. 왜? B2C 방식이기 때문에 품질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이제 개화하기 시작하면서 CES 2026에서 딱 현대차의 아틀라스 딱 등장을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현대차의 입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있어서의 성장 모멘텀 그리고 공장 자동화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한국의 3원계 배터리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 발수회나 현대차 발수회를 받는 배터리 기업들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삼성 SDI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업하는 삼성 SDI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협업하는 LG 엔솔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에도 LG 엔솔이 이제 탑재되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히려 전기차 모멘텀이 있을 때는 중국에 밀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로봇 배터리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만한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투심도 강하지 실적도 대박 터지고 있지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 눈을 아직 안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영원하진 않을 거거든요. 일정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낙수 효과를 보여주고 매도세도 나오고 다음 먹거리를 찾아갈 건데
다음에 그 다음엔 코스닥이 되겠죠. 요즘 시장이 너무 강하고 너무 좋으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못 가고 있는 것이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건 물론 코스닥 종목은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재무 추이를 보시더라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지점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 이래로 최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갱신하는 지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거, 이 이익 캐파가 완전히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쭉 조정 나오고 아직 제대로 올라가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기도 한데 지금 이익 캐파 자체가 완전히 돌아서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에서 주가가 이제서야 좀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고점 대비 충분히 낙폭이 떨어지고 나서 반등하는 자리라 2차 전지는 이번에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라도 한번 공략을 기대해 볼 만한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에 들어서고 있어요.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조정이 나오고 이제 막 올리려고 하고 있는 단계예요. 차트도 15만원 매물대 돌파를 아직 못하고 있죠. 그래서 2026년부터 드디어 LNF는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부채 비율은 높지만 이익 구조도 좀 좋아질 걸로 예상되죠. 물론 안정감 있는 건 LG엔솔과 삼성 SDI가 좀 더 안정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코스닥 시총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이익 구조를 이제 개선시키면서 또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ESS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서진 시스템이 이제 ESS 수혜를 받는 아주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래 최고 영업이익 순이익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단계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포스코 그룹주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리튬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리튬 강산 지분을 이제 확보하게 되면서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계속 수혜를 받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튬 가격 상승이라든지 최근에 뭐 니켈 가격도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요. 지금 현 시점에서 리튬 가격이 이제 추이를 보더라도 잠시 소강 상태에 있긴 한데 가격 자체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의 이제 상승 랠리에 맞춘 이제 광산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철강 산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이제 다시 또 회복 기조를 그리고 이제 육성 정책이라든지 지원책이 있을 걸로 예상되다 보니 주가 역시도 준수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포스코홀딩스는 또 선침해하기에도 좋은 자리니까 한번 눈여겨보기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철강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 마찬가지로 이익 캐파가 이제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26년부터 29년까지 성장 모멘텀을 기대해보면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차트도 아직 제대로 올라가질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돌려지고 있고 산업 섹터 자체가 이제 회복기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주기적으로 이제 2차 전지 모멘텀이라든지 상승 모멘텀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배터리나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특히 삼성 SDI가 저는 이제 중심축 역할을 할 거로 보고 있어요. 가장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를 본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삼성 SDI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엔솔이라든지 아니면은 에코프로 BM, 뭐 LNF 서진 시스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정도까지는 아주 핵심군에 들어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안에서 한번 살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물론 2차 전지나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 다른 종목들도 많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로봇 배터리와 상관없는 기업도 있지만은 지금 현 지점에서 2차 전지나 ESS 로봇 배터리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 관심 종목들을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실적 성장 모멘텀을 기반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실적적인 부분들 결국 설 연휴 이후에도 우리가 믿을 건 실적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우리가 매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익도 올라가지고 산업 자체가 이제 사이클이 악재를 모두 반영하고 딛고 회복 사이클로 돌아서는
이러한 이제 섹터들을 눈여겨본다라고 했을 때 좋은 결과치를 또 기대하기에 좋습니다. 이 2차 전지도 지금이야 조금 소강 상태고 쉬어간다라고 하지만 장기적인 모멘텀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다음 타자로서 올라갈 만한, 그리고 코스닥을 주도하면서 올라갈 때 같이 수혜를 받을 만한 섹터로 보여지니까요. 같이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관심 있게 기업 분석도 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였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끝까지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설 명절 이후에도 지금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앞날에 수익 많이 계속 자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